이 대사에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신작이자 은퇴 번복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브리 작품이 다 들어있다는 말 맞고요. 최대 제작 비용이 들어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최고의 명작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에 스포일러가 들어있지만 이번 작품은 약간은 알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문 제목은 The Boys and the Heron입니다. 백록과의 새를 의미하는 단어 헤론이 외가리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여기서 외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KBS가 지브리 스튜디오 대표이사였던 스즈키 토시오를 인터뷰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스즈키 토시오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야오 감독이 자신을 외가리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덧붙이죠. 둘만의 사소한 대화 내용까지도 옮겨왔다고 해요. 그래서 외가리는 대표이사와 감독으로 갈등과 협력이 있었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도 외가리는 강렬한 첫인상과 달리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푼수 같으면서 미운 정이 쌓이는 캐릭터로 자리 잡는데요. 외가리는 주인공 마히토를 이 세계 탐험으로 끌어들이고 함께하면서 하야오 감독이 생각하는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로 다투고 때로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찾아오고 결국에는 의지가 되는 존재로서 외가리는 마히토의 성장을 이끌게 되죠. 큰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드러나 있는 질문이라면 외가리와의 관계는 작품 안에서 계속 바뀌는 장소를 연결하며 이야기의 큰 줄기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돌은 특성상 거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작품 내에서도 이 세계의 중심이 되죠. 이를 연결시켜보면 이 세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에버라스팅이라고 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의 영원은 현재 같은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영원이 아니라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5차원처럼 초월적인 시간으로서의 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마히토의 어머니인 히사코가 이 세계의 힘이로서 마히토를 만나기 때문인데요. 또한 물고기를 먹으려고 온 죽은 자들까지 서로 다른 시간선의 존재들이 만날 수 있는 이 세계는 시간의 시간,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으로서 영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영원은 초월적인 시간이지만 또 지금까지의 시간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마히토가 금기를 어기고 나츠코의 산실로 갈 때 돌이 반응하는 것은 금기가 지금까지의 시간에서는 계속 금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할아버지가 쌓는 돌 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과 돌이 쌓여서 만들어진 탑은 시간과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큰할아버지가 자신의 돌탑이 하루만 더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시대가 곧 끝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큰할아버지가 세계를 다니며 모은 아기에 물들지 않은 돌은 아기에 물들지 않은 시간들인데요. 이는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평화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앵무새 대왕처럼 모방과 답습의 방식으로 이를 생각 없이 쌓게 되면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히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의에 물든 손으로 이 돌을 쌓는 것도 이 돌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결국 돌탑이 무너지면서 큰 할아버지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 시대에서 영원이라고 여겼던 지금까지의 시간들도 큰 할아버지와 함께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 세계를 뒤로 하고 마히토는 마히토의 시간선으로, 히미는 히사코의 시간선으로 각각 나가게 되죠.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결국 살아가는 일은 이전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히토가 히미에게 히사코의 시간선으로 나가게 되면 화재로 죽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자 히미는 마히토에게 널 낳는 것은 멋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죠. 이 장면은 결국 시대를 잇는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된다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마히토는 외가리에게 이 세계에서 주워온 돌이 있음을 말하는데 외가리는 그 돌은 작아서 얼마 가지 못하지만 그동안은 이 세계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돌 또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시간을 가져오면 가져온 만큼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잊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마이토의 세상에서 돌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책이죠. 그래서 마이토는 어머니 히사코가 마이토에게 물려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책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토의 가족들이 도쿄로 돌아갔다는 말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나죠. 하야오 감독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법은 이처럼 물려받은 기록을 딛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이토가 외가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나츠코를 찾아 나서면서 만나는 존재는 앵무새들입니다. 더 익숙한 새라면 사실 비둘기, 참새, 까마귀도 있는데 하고 많은 새 중에서 왜 앵무새일까요? 저는 하야오 감독이 앵무새를 고른 이유가 모방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방은 말을 잘 따라하는 앵무새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앵무새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나 전통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무리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앵무새 대왕은 큰 할아버지에게 마이토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산실에 있는 나츠코를 만난 일에 대해서 금기를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나츠코의 산실까지 찾아간 마이토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 이런 주장을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앵무새들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모방과 답습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마이토가 금기를 어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금기가 산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불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산실에서 엄마가 된 이모와 아들이 된 조카 사이에 위화감이 있다는 게 밝혀지죠. 마이토는 그 위화감을 극복하려 하지만 당시에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금기는 마음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하튼 다시 앵무새로 돌아와서 앵무새의 의미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서는 앵무새 대왕이 이 세계의 멸망을 초래하는 장면입니다. 앵무새 대왕은 뒤에서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마이토와 큰할아버지의 대화 도중에 끼어들어 세계를 상징하는 돌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쌓아요. 이 장면은 모방만으로 살아온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계는 앵무새 대왕의 깽판으로 멸망하죠. 그리고 앵무새 대왕만이 아니라 보통의 앵무새들도 잘 날지 않고 다소 멍청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이처럼 모방과 답습만으로 일궈낸 사회는 번성을 떠나서 아름답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펠리컨은 주인공 마이토가 본격적으로 이 세계로 이동했을 때 처음 만난 존재들입니다. 작품 내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마이토가 외가리와 펠리컨을 확실히 구분해서 부르길래 펠리컨에는 외가리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펠리컨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마이토에게 몰려가서 마이토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 판타지이고 마이토는 소년으로서의 감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면 펠리컨이 가지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펠리컨은 기성세대를 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외적으로 펠리컨은 먹이가 없을 때 자신의 가슴을 찢어 굶주린 새끼들에게 피를 먹이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기 희생의 아이콘으로서 기독교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과는 다르게 본 작품에서 펠리컨은 하늘로 올라가 인간으로 태어날 와라와라들을 먹이로 잡아먹죠. 이런 모습에서 펠리컨은 후손을 잡아먹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야오 감독은 펠리컨이 상징하는 기성세대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라와라들을 잡아먹다 희미의 불꽃에 맞아 죽어가는 펠리컨은 마이토에게 자기들도 먹이가 없어 먹이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하야오 감독은 자기 희생의 이미지를 가진 펠리컨이 먹이가 없어 후세를 잡아먹는 모습을 통해 복합적인 기성세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합니다. 마이토가 그런 펠리컨을 땅을 잘 파서 묻어주는 장면은 그럼에도 기성세대에게 응징과 부정보다는 이해와 존중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난해하다는 평이 있지만 제목과 스페셜 예고편에서 이미 주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어려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러난 메시지에 비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친절하지 않고 또 연결고리들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영화가 세대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할아버지의 당부인 거죠. 실제로 마이토는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 캐릭터이기도 하고 큰할아버지는 하야오 감독의 멘토에서 비롯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이토의 행적에서 하야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할아버지와 마이토 사이의 대화에서 이런 세대와 세대 간의 이어짐이라는 요소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스페셜 예고편의 마지막에 큰할아버지의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너만의 탑을 쌓아가거라.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거라. 이 대사에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토의 여정은 이 메시지를 깨닫기까지 하야오 감독이 겪어왔던 세상과 경험들을 그린 그야말로 하야오 감독의 이야기인 거죠. 외가리, 앵무새와 펠리컨은 하야오 감독이 보아왔던 인간 군상들을 담아낸 캐릭터들인 거예요. 이처럼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머릿속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기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어떤 기존의 구조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기보다 두서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나 결은 매우 다르지만 그냥 영화를 받아들이면서 봤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와 비슷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둘 다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서 보는 그런 영화인 거죠. 이번 영화는 지브리의 장기인 이세계 탐험물로 나온 만큼 동화적인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거창한 제목과 달리 놀랍게도 이 영화는 질문만 던지고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라는 목표만 제시해줄 뿐이죠. 하야오 감독이 그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이 세계도 없고 쌓을 돌탑도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 시대는 그동안의 종교도 전통도 문화도 의지할 수 없는 유동적인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고 액체 세대라고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와 전통, 문화를 모두 재해석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게 있다면 하야오 감독이 주제로 삼은 것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친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는 이 시대를 국가, 지역,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연결되는 모두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조심스레 덧붙여 봅니다. 여기까지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석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야기해봤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